역사 역설. 성골은 왜 사라졌는가? 신라는 왜 스스로 왕실을 고립시켰을까?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아주 짧게 배웠던 제도 하나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다. 이 문장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제도를 이해했다기보다는 외웠을 뿐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질문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질문받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골은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 신라는 1000년 가까이 지속된 나라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이 정도로 오래 유지된 왕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혈통,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계층이었던 성골은 불과 몇 대를 넘기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진덕여왕 이후 성골은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성골끼리만 결혼하다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 생각해보면 가까운 혈연끼리 결혼을 반복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촌혼이 반복된 가문에서 특정 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완전히 황당한 음모론은 아닙니다. 문제는 역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라 성골이 실제로 유전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의 정사 어디에도 성골 왕이 선천적 질환을 앓았다. 왕실에 기형아가 많았다. 같은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역사는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정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신라의 성골 제도는 어떤 혼인 구조를 강제했는가? 성골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 그들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자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골의 혼인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성골 여성이 진골 남성과 혼인하면 그 자식은 성골이 아닙니다. 성골 남성이 신분이 낮은 여성과 혼인해도 왕위 계승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성골은 성골과 결혼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험해졌다는 점입니다. 성골의 수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습니다. 왕실이라는 특성상 자연사보다 정치적 사망, 전쟁, 질병의 위험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혼인은 계속해서 안쪽으로만 제한됩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작은 섬에서 외부 유입 없이 몇 가문만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혼인 가능한 대상이 줄어들수록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만약 한 세대에서 남계가 끊기면 그 혈통은 그대로 끝입니다. 실제로 신라는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진덕여왕 이후 성골 남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왕계 기록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성골이 없어서 왕을 못 뽑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성골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전병이라는 가설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성골 제도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성골이라는 기준은 낮출 수 없었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제도를 고수하면 왕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전통이 무너집니다. 이때 신라가 선택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왕위는 진골에게 넘어갑니다. 이 결정은 성골 제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라라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높은 혈통을 포기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골끼리만 결혼해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역사적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근거도 없다. 오히려 기록과 구조를 보면 성골이 사라진 이유는 유전적 문제라기보다 너무 좁은 선택지와 대체 불가능한 제도 설계에 가깝습니다. 성골은 너무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 혈통 자체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신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고대 이집트의 왕실, 중세 일본의 귀족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해 닫힌 구조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래서 성골의 몰락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실패 위에서 다시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진골 체제로의 전환은 이념적 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실패한 선택을 기록해 다음 선택의 재료로 남깁니다. 성골은 유전병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린 구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기록이 말해주는 가장 조심스럽고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입니다. 신라는 혈통을 유난히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라를 불교 국가로 기억하고 화랑과 삼국 통일의 나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를 떠받치고 있던 기둥은 혈통이었습니다. 신라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인생을 배정받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아예 정치에 발을 들릴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능력이나 노력 이전에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 이 점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그의 업적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그의 출신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자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가계 설명이 아닙니다. 그 인물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신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했는가? 보다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가? 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정점에 있던 존재가 바로 성골이었습니다. 성골은 단순히 귀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골이 아니라면 아무리 유능해도 왕위에는 오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왕위는
경쟁으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혈통으로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골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골은 신분의 최고점이 아니라 정치적 자격의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왕은 하늘과 조상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신라가 성골이라는 개념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피가 흐르는 집안은 아무 집안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골의 혼인은 사적인 선택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랑이나 개인의 선택을 떠올리지만 신라에서 성골의 결혼은 정치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골 여성이 진골 남성과 혼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식은 성골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 그 순간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혼인 하나가 미래 왕이 계승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성골의 혼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성골은 성골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나 감정은 여기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삼국사기의 왕계 서술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왕의 배우자가 누구였는지, 그 배우자가 어떤 혈통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유난히 상세합니다. 반면 일반 귀족의 혼인 기록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이 차이는 신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신라는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라는 여러 유력 귀족 집단이 느슨하게 연합한 구조였습니다. 왕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지탱해주는 것은 군사력도 행정력도 아닌 정통성이었습니다. 정통성은 칼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저 사람은 왕의 피를 이었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논쟁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그 피를 함부로 섞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인 제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라가 혼인을 제한한 이유는 도덕적 이유도 종교적 이유도 아닙니다.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성골 중심의 왕위 계승은 권력 다툼을 최소화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성골의 수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습니다. 왕실이라는 특성상 자연사보다 비자연적 사망의 위험이 컸고 정치적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혼인은 계속해서 안쪽으로만 제한됩니다. 이건 마치 아주 작은 연못에서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골 제도는 강점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혼인할 사람이 줄어들고 혼인이 늦어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신라 사회에서 다른 신부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진골은 성골이 사라진 뒤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골은 아니었습니다. 성골은 성골로만 유지될 수 있었고 한번 끊기면 다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신라는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왕은 반드시 성골이어야 한다. 이 문장은 강력한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신라는 혼인을 제한함으로써 권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제도는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압박은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혼인을 제한한 결과 신라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사라지게 했을까요? 성골이 성골과 결혼한 이유는 사랑이나 취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라 사람에게도 사랑은 있었고 혼인에 대한 개인적 호감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골의 결혼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결정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그렇게까지 제한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성골 입장에서 보면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왕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성골의 결혼은 이미 개인의 영역을 떠나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왕위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국가의 중심이자 제사의 주관자였고 하늘과 인간을 잇는 매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혈통은 그 자체로 국가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는 혼인을 이용했습니다. 성골의 결혼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라에서 신부는 북의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성골은 아버지가 성골이어도 어머니가 성골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성골은 왕의 피가 섞여 있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부계와 모계 모두가 왕실 혈통인 경우를 가리키는 매우 좁은 범주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혼인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성골 여성이 진골 남성과 결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식은 아무리 아버지가 유력한 진골이라 하더라도 성골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은 그 순간 한 갈래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인력 풀이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성골 남성이 진골 혹은 그보다 낮은 신분의 여성과 혼인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식이 성골로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통성 논쟁에서 계속해서 공격받게 됩니다. 모계가 불분명하다. 왕실 혈통이 희석되었다. 이런 말은 정치적 무기로 작동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왕위 계승 과정에서 혈통을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즉위 기사에는 늘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어느 왕의 혈통을 잇는지가 집요하게 설명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그 설명 자체가 정당성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골의 결혼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성골은 성골과 결혼해야 한다. 이 원칙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위험해졌다는 점입니다. 초기 신라에서 성골은 그래도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가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었고 성골 내부에서도 선택의 폭이 아주 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뀔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전쟁, 정치적 숙청, 질병, 출산 중 사망. 왕실은 언제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인의 범위는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골의 결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골 개인의 의지와는 거의 무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왕실 인물의 결혼을 두고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골에게 왜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위험합니다. 아주 제한된 집단 안에서 혼인이 반복되면 인구는 줄어들고 관계는 얽히며 대체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라 사회는 이 위험을 당장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성골 중심의 왕위 계승은 초기에는 정치적 혼란을 줄여주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경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골 제도의 대가는 미래 유연성이었습니다. 성골 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골은 성골이 사라지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덕여왕 이후 신라는 진골 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골은 그 반대가 불가능합니다. 성골은 진골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끊기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 점에서 성골의 결혼 구조는 극단적으로 취약합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전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계가 끊기거나 혼인 가능한 여성이 줄어들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몇 명이 사라지기만 해도 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실제로 신라는 바로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진덕여왕 이후 성골 남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성골은 성골끼리만 결혼했을까?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전통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방법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성골은 왕을 만들기 위해 혼인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결국 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성골의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려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마침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좁아진 혼인 구조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유전적 문제라는 가설은 과연 어디까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계속 결혼하면 유전병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유전학이 확률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조건이 반복되면 특정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과학을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게 됩니다. 먼저 현대 유전학에서 말하는 근친혼의 문제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전자 절반,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전자 절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즉, 한쪽 부모에게만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같은 가문 안에서 혼인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 양쪽이 같은 열성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그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될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근친혼이 반복된 집단에서 특정 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기형의 발생 확률 증가, 면역 체계의 취약성, 특정 유전 질환의 집단화, 불임 또는 유산 비율 증가, 영유아 사망률 상승. 이 모든 문제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가문 안에서 혼인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유전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은 있다. 이 말 자체는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역사 속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예는 유럽의 왕실입니다.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문은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사촌혼, 이종 사촌혼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후기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터키형 신체 허약 불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는 유전학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 역시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왕의 신성함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형제자매 혼인이 반복되었고 후기 왕조로 갈수록 신체적 문제와 조기 사망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혼인 풀이 지나치게 좁아지면 유전적 위험은 현실이 된다. 이제 다시 신라성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대 유전학의 가능성과 신라성골의 실제 역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라성골은 혼인 풀이 매우 좁았습니다. 이 점은 제도적으로도 기록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성골은 성골과만 결혼해야 했고 그 선택지는 세대가 지날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현대 유전학의 기준으로 보면 위험한 조건입니다. 여기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골이 사라진 건 유전병 때문이겠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신라 성골에게 특정 유전 질환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왕의 병환에 대한 언급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모호합니다. 병으로 쓰러졌다. 몸이 좋지 않았다. 오래 앓다가 사망했다. 이런 표현들은 현대 의학적 진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에는 유전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을 기록할 수는 있었지만 그 원인을 유전으로 구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실의 사망 원인은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제거, 독살 의혹, 출산 중 사망, 전염병, 이 모든 가능성이 늘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골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애매한 회피가 아닙니다. 증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사실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골의 몰락을 설명하는데 유전학은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주된 원인이 아니라 부수적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성골의 문제는 유전병 이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혼인풀은 좁았고 대체 경로는 없었으며 한번 끊기면 다시 이어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유전병이 없어도 성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너무 적은 집단은 단순히 사람이 부족해서 소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전병이 없었다면 성골은 살아남았을까? 기록과 구조를 놓고 보면 그 답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골 제도는 너무 완벽한 순수성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유전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 구조 안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유전학은 이 문제에 대해 이 정도까지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성골 내부 혼인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유전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골 소멸의 직접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선을 넘어서면 과학도 역사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골은 유전병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떤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조건이 그렇게 위험했다면 어딘가에는 분명 유전병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질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가능성과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골 내부 혼인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유전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라 성골에게 유전병이 실제로 있었다. 이 문장은 과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은 단정입니다.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럴듯함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명이라도 기록과 증거가 없다면 역사는 거기서 멈춥니다. 신라 성골의 유전병 문제도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의학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병명을 구분하고 증상을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왕의 병환이 등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극히 추상적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다. 몸이 좋지 않았다.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문장들로는 현대적 의미의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왕이 30대에 사망했다고 합시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전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상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홍역, 천연두,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은 아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았고 치료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출산입니다. 신라 왕실 여성들의 경우 출산은 정치적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산용열이나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은 기록에 상세히 남지 않습니다.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정치적 요인까지 더해집니다. 신라는 왕권이 완전히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 귀족 간의 암투, 정치적 재건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독살 의혹, 강제 출가, 사실상의 유배. 이 모든 것 역시 기록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유전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날 역사학과 고고학은 DNA 분석을 통해 과거의 질병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라 왕실의 경우 이런 분석이 가능한 유골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왕실 인물로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접근할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신라 성골의 유전병 문제는 논문에서도 결정적인 주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문적 정직성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 맞습니다.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은 있었을지도 모른다를 사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상상력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증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때때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모른다라는 결론 역시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점에서 신라 성골의 유전병 문제는 역사학이 멈추는 지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기록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에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 우리는 왜 유전병을 비교적 명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화, 의학기록, 서신, 궁정보고서, 턱기형, 발음장애, 불임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서
유전적 문제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 성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초상화도 없고 의학 기록도 없으며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스부르크와 같은 방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학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 성골의 유전병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냉정해 보이지만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골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답은 앞선 이야기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골의 문제는 유전병 이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했습니다. 혼인풀은 지나치게 좁았고 대체 경로는 없었으며 제도는 스스로를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유전병이 없어도 성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유전병 가설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본질은 제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라 성골의 소멸은 유전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과 혈통을 지나치게 좁게 묶어놓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신라는 그 붕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골은 왜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전병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유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신라의 성골 체제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성골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갉아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성골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주 적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왕위 계승은 경쟁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성골도 특정 왕실 혈통으로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왕실 인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작은 집단으로 수렴합니다. 문제는 이 집단이 외부에서 보충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귀족 사회라면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면 혼인을 통해 가문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골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골은 밖에서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혼인 가능한 인구가 극소수였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왕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집단입니다. 전쟁, 정치적 갈등, 암투, 전염병, 출산 중 사망. 이 모든 위험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왕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골은 혼인 범위를 단 한 번도 넓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남계가 끊기면 대안이 없다. 성골 제도는 복수의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골 남개가 끊기면 그 혈통은 그대로 끝입니다.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의 왕계 기록을 보면 진덕여왕 이후 성골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건 하나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가 한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집단이 외부 유입 없이 유지될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유전병이 없어도, 전쟁이나 사고가 없어도 단순히 사람 수가 부족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 복구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도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성골 제도에는 복구 장치가 없었습니다. 성골이 줄어들면 그냥 줄어드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골 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골은 성골이 사라진 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라는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골은 이런 유연성이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골은 위기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정치적 유연성이 전혀 없었다. 정치는 상황에 따라 규칙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성골 제도는 조정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성골이어야 한다. 이 문장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초기에는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 선언은 왕권을 위협하는 족쇄가 됩니다. 성골이 사라지는 순간 왕위 계승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섭니다. 이때 신라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성골 제도를 고수하면 왕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전통이 무너집니다. 신라가 선택한 것은 전통의 수정이었습니다. 왕위는 진골에게 넘어갑니다. 이 선택은 성골 체제의 패배이자 국가의 생존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골의 소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성골은 유전병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골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성골은 너무 완벽한 혈통을 지키려다 혈통 자체를 잃은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골 제도는 사람이 제도를 위해 소모되는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제도를 고쳐야 했지만 제도는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골의 몰락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골의 경우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까? 신라는 마침내 멈춥니다. 성골을 포기하고 진골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성골은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신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골이 사라진 진짜 이유입니다. 유전이 아니라 구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을 지나치게 좁은 틀에 가두었을 때 그 틀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사례입니다. 진덕 여왕이 죽은 뒤 더 이상 성골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신라 왕조의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조용히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한 제도의 종말을 알리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한 국가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내린 가장 냉정한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진덕 여왕은 신라의 마지막 성골 군주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신라에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골이 끊겼다. 그러나 이 표현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거운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덕 여왕 사후 신라 조정이 마주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통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도가 허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라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골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조정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골 제도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왕권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성골이라는 사실은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라 정치 전체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덕 여왕의 죽음은 신라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제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성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왕위가 비어있더라도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둘째,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성골에서 진골로 확대하는 결정입니다. 이 두 선택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전혀 다른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도를 고수한다면 신라는 왕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 권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없는 신라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고 국가 의례를 치를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은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없는 국가는 곧 무정부 상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성골 제도를 지키는 대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은 어땠을까요? 기준을 낮추는 것, 즉 진골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입니다. 이 선택은 분명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동안 신라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성골 중심의 왕권 정통성이 공식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신라의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신라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왕위는 진골에게 넘어갑니다. 이 결정은 삼국사기 왕계 기록에서도 아주 담담하게 서술됩니다. 그러나 이 담담함 속에는 엄청난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택은 성골 체제의 패배였습니다. 신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은
국가의 생존 결정이었습니다. 신라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버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도를 버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라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드러납니다. 신라는 이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졌던 기준도 수정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진골 왕의 즉위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라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왕위는 가장 순수한 혈통의 자리가 아니라 유지 가능한 혈통의 자리가 됩니다. 이 변화는 신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골 체제로의 전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외도 아니었고 임시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앞선 수십 년 동안 성골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진골 귀족들은 이미 정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진골은 왕만 되지 못했을 뿐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서는 이미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진골 왕의 즉위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던 구조를 공식화한 결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점에서 진덕여왕 이후의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성골에서 진골로의 이동은 왕실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신라 사회 전체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성골의 종말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골은 누군가에게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반란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외부 침입으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성골은 스스로의 규칙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 규칙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성골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원 시도도 없었고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신라는 통일신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골 체제를 고수했다면 왕위 계승 문제는 곧 국가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비극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성골의 종말은 신라의 실패가 아니라 신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골은 유전병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골은 사람이 부족해서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성골은 너무 완벽한 제도를 끝까지 수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제도를 과감히 내려놓음으로써 천년 왕조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진덕여왕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끝난 것은 성골이었고 살아남은 것은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성골 제도는 단순한 신분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왕은 누구나 될 수 없고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 전체의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고 신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왕의 자리를 혈통으로 봉인했습니다. 성골이라는 이름 아래 왕위는 철저히 닫힌 세계가 됩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기준은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왕계 서술을 보면 왕의 즉위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혈통입니다. 어느 왕의 아들이며 어느 왕의 손자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 왕이 정당한 왕이라는 증명서였습니다. 신라는 이 혈통의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기준을 단 한 번도 가볍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성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은 수백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위는 지켜야 할 대상이었지만 권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라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혼인의 선택지를 지웠고 혈통의 확장 가능성을 지웠으며 대체 가능한 경로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혈통의 순수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혈통의 공백이었습니다. 성골 제도는 너무 완벽하려 했습니다. 조금의 불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완벽한 순수성을 추구한 제도는 대체로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왕실, 고대 제국의 귀족 체제, 종교적 혈통주의 사회들. 그 공통점은 닫힌 구조였습니다. 신라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골은 외부와 섞이지 않음으로써 권위를 지키려 했지만 그 선택은 권위를 지탱할 사람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골의 몰락은 배신이나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정직하게 규칙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신라는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요? 왕권의 정통성, 혈통의 신성함, 국가 질서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유연성, 확장성, 미래 선택지.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날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왕실의 특이한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성골의 문제는 시대와 기술을 넘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부 출신만 고집하는 조직,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집단, 기존 규칙을 절대 수정하지 않는 구조.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조직은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새로운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 구성원은 줄어들며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통해 연결망을 넓히는 가문과 순수성을 이유로 관계를 제한하는 가문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출신, 배경, 혈통, 학벌, 이 모든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사회는 능력을 잃기보다 미래를 잃습니다. 그래서 신라 성골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성골은 유전병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성골은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린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했으며 한 번 줄어들면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는 왕실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먼저 붕괴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리는 언제든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성골의 경우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다른 선택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을까? 신라는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의 심장부였던 성골은 그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성골은 너무 완벽한 혈통을 꿈꾸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지키는 동안 현실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줄어들었고 선택지는 사라졌으며 제도는 스스로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골의 몰락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반란도, 전염병도, 유전병도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골의 몰락은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무능한 선택보다 너무 완벽하려 했던 선택을 더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유연하지 않은 정답은 시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왕조는 성골의 실패 위에서 다시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제도를 버리고 나라를 살린 선택, 권위를 내려놓고 지속을 택한 결정. 이것이 성골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